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와, 노 사장님 이 차 뭐예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대형 풀사이즈 SUV,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네. 만든 아틀라스. 아틀라스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대. 감독님 이거 차 진짜 크지 않아요? 제가 체구가 좀 작잖아요. 차의 옆에 깜짝이야. 차 옆에 서 있으니까 정말 차가 커 보이지 않나요? 와, 이게 정말 크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 있었어?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저도 좀 끼고 시작해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자직을 했어. 어제 과음하신 것 같은데. 뒤가 넓어요, 근데. 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몇 인승이죠? 7인승. 오. 이게 우리나라에 왜 안 들어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좋은 차가 실용적인데. 이게 왜냐면 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도로 규격이나 이런 것 그럼 때문에. 홈모는 어떻게 팔어? 그렇죠. 아, 그것도 그러네요. 아니 커도 이게 우리나라 카니발만큼 정도 되지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팔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새 차가 한 4만 불대에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 이제 너무 없으니까 네. 옵션 넣고 하면 뭐 한 5, 6만 불까지 가겠죠? 근데 저는 이 차 처음 보고 멀리서 보고는 레인지로 뭐 이런 사이즈인 줄 그럼 알았어요. 얼마 정도 들어요? 진짜 크죠? 너무 커. 안 네. 들어와요. 아, 진짜 가격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우리는 크게 얘기하고 있고. 네. 너 조용히 안 해? 이 들어오게- 감독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이게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국내 시장을 반영해서 뭐 5천만 원대부터 한 7천만 원대 사이에 베리에이션을 갖고 수입을 한대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영광이네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팔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실용성이 되게. 왜냐면 소렌토도 7인승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여기 주행. 뒤에서 한 10분 대기해봤는데 되게 넓더라고요. 잤잖아. 아까 보니까 코골드만. 그리고 확실히 미국 직수다 보니까 네. 직물 시트. 직물 시트 간만에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이런 미국인들의 실용성을 참 높게 보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옵션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그죠. 폭스바겐이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밸류가 좀 높은진 몰라도 사실 얘네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 브랜드라는 게 가장 자기네 아킬레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폭스바겐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또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우리 또 노세키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스바겐 하니까 폭스바겐의 이런 차. 네, 진짜. 폭스바겐 중에서 되게 희귀한 레어. 아틀라스를. 희귀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네요. 그렇죠. 네, 그쵸. 폭스바겐에서 또 가장 큰 차. 네. 네. 덩치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도요. 진짜 크다. 어, 우리 진짜 안 커요. 올라가? 우리 올라가야죠. 저희가 일단은 오늘 폭스바겐 특집으로 아틀라스와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틀라스는 뭐 현재의 폭스바겐이고 저희는 이제 오늘 과거의 폭스바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재미있는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다 같이 올라가실까요? 문을 닫고 가요. 네, 얌전하게. 감사합니다. 구경시켜 주셔서. 너 오늘 손 보러 가냐? 아니. 그냥 서울 나오는 그냥. 서울 서울 나온 나들이.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 세 분을 안 만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연휴는 잘 보내죠. 썰러. 저는 자,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촬영장 분위기를 확 바꿔봤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정말 가을이 확 느껴지네요. 그쵸? 우중충하니. 우중충한 가을이야. 확 추운 것 같지 않아? 아니 요 다음 촬영 때는 야외에서 못할 것 같아요. 딱 요 날씨에만 할 수 있는 거여서 근데 변수가 잘한 많아. 것 막 차 소리, 비행기 소리, 막 네. 에어컨 실외기 소리. 네. 이게 감독님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찍을 때 힘드시겠어요. 예, 이게 변수가 야외 워낙 야외 변수가 촬영은 진짜 많아서. 많네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송 중에 뭐 여러 가지 소리, 비행기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아, 이게 바로 바깥 야외 촬영의 매력이구나 하고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노세키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을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요즘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을이 짧아서. 그럼 우리 되게 짧은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되게 역사를 다루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정말 좋은 그 순간이 휘리릭 가버리는 포장 그런 잘해야 느낌? 돼. 지금 귀 빨개지고 있어요. 예, 아 포장 덥다. 잘하세요. 갑자기 땀이 나요. 뜨끔하시죠? 아니 그런 방송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저는 않습니까? 노새끼가 가을 같은 이유가 네. 풍요로우니까. 아.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아. 예, 너무들 준비들 많이 해오시고 전 노 사장님 뵐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이 풍기는 캐릭터랑 너무 달라요. 방송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시나 봐. 네. 대본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뵈면 뵐수록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가끔 욕을 먹을 때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추석 선물의 효과인 것 같아요. 갈비 네. 세트를 보내드렸더니 사람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벌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끼는 애장품을 들고 왔어요. 기대하시고 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 오늘 정말 100만 원이 넘어요. 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탈모 방지 그거는 다음 화에 제가 탈모 방지제는 약속을 지킬 거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하는 자동차랑 비슷한 걸 들고 왔으니까 기대하세요. 감독님이 계속 다음 화를 계속 뭘 엮고 가시네요. 안 해서 잘리려고. 안 빠지기 위해서 안 잘리려고. 다음 화에는 뭐, 다음 화에는 뭐. 여러분 계속해서 감독께서 준비한 어떤 선물이 여러분께 찾아갈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주제 누가 정한 거죠? 노 사장님이 네. 아니, 하자고 이거는 하셨죠? 근데 네. 내가 정했다기보다는 네. 저번 주에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저래 저래 하니까 뭐 이거 하고 뭐 다음 회차는 뭐 미국이나 일본 가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쭉 정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그러면 지난주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한번? 네. 네. 보시죠. 보시죠. 다음 주를 폭스바겐을 하면 어떨까요? 우와. 폭스바겐이 진짜 많지 않나요? 엄청 오. 많죠. 하셨네. 아이고. 내가 했네요. 내가 이런 했네요. 거 가지고 빼봐. 강하게 밀어붙이셨네.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이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제가 보니까 제가 했네요. 자, 일단 멋있다. 자, 저희가 이 주제를 폭스바겐이라고 정했는데요. 일단은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폭스바겐은 이런 이미지. 김현애 기자님은 어떤 이미지 갖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연비 쩌는 차. 연비가 정말 예, 좋은 그리고 이제 차다. 뭔가 이렇게 외제차를 타면은 뭔가 약간 좀 허세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폭스바겐을 타면 되게 뭔가 실용성을 어. 겸비한 그런 오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외제차는 타고 싶지만 아니, 유지비가 뭐 덜 예, 예, 드는. 이게 유지비를 정말 생각을 그쵸. 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세창 감독께서는요? 혹시 폭스바겐이 전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거 아세요? 그래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부터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굳이 왜 폭스바겐이 전 세계 1위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노 사장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역사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둥 마는 둥 한 차? 예, 길에서 봐도 수입차 같지도 않고 그냥 흔한 차? 그냥 차가 지나가는구나. 그냥 차. 네.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노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되게 질문이 포괄적이고 어렵네요. 근데 저도 사실 리뷰하기 전이나 과거 또는 이 자료 조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이미지면 두 분 생각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폭스바겐은 독일 내에서 매출 1등이에요. 독일 내에서도 1등이에요. 어떤 뭐 조선이고 뭐고 다 통틀어서 그냥 매출 1위 기업이 폭스바겐이니까 독일 안에서도 폭스바겐은 거의 국영 기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현대 정도로 그렇게 큰 회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폭스바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세뇌당한 감성 마케팅. 얘네가 생각보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국민들을 선동했을 때 썼던 그 언어, 어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요걸 사실 도요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범 기업들은 그 사람을 세뇌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감성 마케팅을 끝장나게 해요. 다스오토 막 이런 거. 이건 뭐 이따가 김 기자가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폭스바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옛날에. 도대체 현대자동차는 왜 폭스바겐을 닮고 싶어하나?
봤더니 폭스바겐이 거대 공룡 그룹이 된데 일조를 한 게 순환 출자에 의한 가족 경영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좋아하잖아. 순환 출자. 우리 1회차 때 현대자동차 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폭스바겐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알고 차를 사는 거. 물론 뭐 소비자가 가계 소비를 하면서 뭐 기업의 뭐 그런 뭐 저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자기의 어떤 가계에 맞는 합리적인 지출과 소비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께 고농축 엑기스만 모아서 폭스바겐의 역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폭스바겐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자동차를 다뤘는데 보통 이제 창립자의 이름을 담아서 짓잖아요. 폭스바겐은 어떤 뜻이 있나요? 저도 뭐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본 이제 그 자동차 이름 중에 가장 무의미한 이름을 담은 자동차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은 이 1930년대 독일 나치 정권 시절에는 이 폴크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국민 뭐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폴스바겐은 국민의 차예요. 단순하네요. 네, 네. 되게 단순한 거죠. 왜냐면 또 그 독일의 축구가 분데스리가잖아요. 분데스리가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방 리그란 뜻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다 있어 보이잖아요. 폴스바겐 분데스리가 했을 때. 근데 정말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국민의 차라는 뜻으로 담은 건데 이제 이 엠블럼을 여기 살펴보면은 이 V와 W가 같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 그 V, 그다음에 이제 외건 이 W를 합쳐서 이런 이제 엠블럼을 이제 만들었어요. 폴크스바겐 국민차. 예. 근데 어디에 다르게 해석돼 있는 거는 네. 인민차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확 와닿더라고요. 인민의 차. 인민차.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나오겠지만 반강매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국민차라는 느낌은 국민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네. 인민차는 강제로 팔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줘서 인민차라는 말도 있어요. 야, 무조건 타! 이런 느낌이라는 무조건 거죠. 사. 네. 자, 그럼 이제 이 국민의 차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뜻을 알았으니까 역사를 파헤쳐 볼 텐데요. 폭스바겐을 오늘 저희가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5가지는? 네, 5가지로.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80년이 넘었잖아요, 역사가. 5가지로 아마 작가님이 쪼개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고농축으로 5가지 쪼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 빠마 안 해주실 줄 알고. 할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폭스바겐에 대해서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 빠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선 폭스바겐의 시작부터 저희가 알아야겠죠. 폭스바겐 국민의 차 언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이 이제 독일이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정말 고급 그 이제 정말 뭐 럭셔리한 사람들만 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50명당 1명꼴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이제 히틀러가 자동차 산업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독일 노동 전선 단체 산하의 카데프가 추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제 그 포르쉐의 창립자인 포르쉐 박사한테 복잡한 미션을 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소개팅으로 치자면 정말 예쁘고 뭐 몸매는 이래야 몸매는 되고 이렇고 키는 몇이어야 착한데 되고 돈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나밖에 몰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무슨 조건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건이 이런 거예요. 포르쉐 박사한테 히틀러가 이야기를 한 게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을 태우고 리터당 14.5km의 연비로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어야 되고 네. 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면서 정비가 쉽고 값이 싸야 한다. 이거 거의 뭐 이상형으로 따지자면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 결혼 아닙니까? 못하죠, 결혼 못하죠. 김사랑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김사랑이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히틀러가 주문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조건들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성인 2명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렇죠. 그렇죠. 기후에 민감하지 않고 네. 또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한 조건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좀 힘들었나요? 왜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자동차 한 대가 아까 뭐 김연아 기자가 표현이 되게 럭셔리인데
럭셔리한 사람들만 탄다고 하니까 네. 럭셔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50명당 한 명인 아, 거죠. 50명당 한 네. 명. 그 럭셔리한 사람들이 타려면 우리 전에 했던 벤틀리 네네. 비싸잖아요. 네. 차 되게 비싸고 뭐 2명밖에 못 타는 경우도 많고 배기량 크고 한데 히틀러는 리터당 14.5km를 가려면 지금이야 사실 엔진이 뭐 분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상관없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자동차가 리터당 14.5km 가기 거의 불가능했죠. 엔진들이 기름 거의 붓고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차들 배기량이 큰 차가 아니고서는 시속 100km를 달리기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혹독한 기후를 견뎌야 되고 정비가 쉬워야 되고 값싼 자동차여야 되고 이거는 사실 공산국가가 아니고서는 이 자동차 개발자한테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말이 되냐고. 히틀러가 내가 볼 때 차 만들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면 죽일 거니까. 어차피 죽일 거잖아. 어차피 죽일 거니까 죽을래 만들래. 그 죽기 싫으면 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하기 전에 아틀라스를 보고 왔잖아요. 그때도 이세창 감독께서 이게 얼마냐 계속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조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이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가격을 가격. 맞추는 거. 근데 당시 이제 히틀러가 990마르크로 차를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하죠. 근데 그 당시 평균 주급이 32마르크였는데요. 이제 안 하다실 수 있으니까 990마르크가 작은 그 모터사이클 가격이었고 달러로 하면은 396불. 그리고 지금 한화 기준으로 따지면 약 44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주급을 계산해 보면 네, 한 3, 4개월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차네요. 그렇죠. 주급이 아까 그 정도라고 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원래 5년, 10년치 월급으로 차를 살 수 있냐 없냐였는데 일반인들은 5년치 월급을 모아도 차를 사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말대로라면은 일반 차값의 10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주급을 좀 모으면 네, 살 수 있는 거죠. 분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이건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야. 이 독일 노동전선 산하의 카데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카데프라는 거는 크래프트 두어시 프로이드 이제 그 KDF의 약자인데요. 이제 기쁨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카데프는 나치 독일에서 국가가 운영한 일종의 여가 단체였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가 80년대 3S 정책을 썼잖아요. 네. 그런 것 좀 비슷하게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 이제 나치즘을 홍보하고 이제 부유층과 서민의 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연극, 여행, 콘서트, 독서 같은 이제 문화 생활을 장려했거든요. 이제 이 일환으로 이제 서민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특별 저축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일주일에 5마르크만 아끼면 본인 소유의 차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당시에 무려 33만 6천 명의 시민이 여기에서 내 차를 갖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국민의 차, 이제 내 차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아까 히틀러가 처음 제시한 그 5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걸 포르쉐 박사가 만족시키는 차를 완성했나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만든 거야. 아니야, 너 안 만들면 죽일 거야. 너 안 그러면 죽어라고 하니까 이제 만들었겠죠. 왜냐면 이 포르쉐 박사가 3년 만에 히틀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이제 그 비틀입니다. 예, 이제 1938년에 카데프 외건이라는 명칭을 달고 출시가 됐는데 히틀러, 그다음에 뭐 노동부 장관 등 나치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이 차가 주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이 카데프 외건을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자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히틀러가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포르쉐 박사한테 이 차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틀러는 이때부터 전쟁이라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막강한 지지를 받아야만 정치와 국방력 모든 것들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연설도 잘했지만 복지 정책이 국민들한테 먹히는 걸 알고 그 복지 정책의 가장 으뜸이 자동차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 박사한테 죽을래 만들래를 시켜놓고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차를 만들려고 한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니까 사기국으로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막강한 지지를 얻어서 독재 정권의 독지 체제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탄생된 차가 비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공부했던 차는
뭔가 이제 그 명가가 장인 정신해 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는 전혀 다른 차. 완전히 정치적인 네. 걸로 의해서 탄생이 된 차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세창 감독께서 막 인민의 차라고 했을 그래, 때 그래서 네. 나는 아까 그런 감독님이 그런 명칭이 말을 왜 나온 게 하셨나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인민차.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최초의 비틀 카데프 바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데프 바겐이 이제 비틀 오리지널 비틀 이제 비틀 초창기 모델인데 그 개인적으로 비틀을 되게 좋아해서 이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 앞에서 이렇게 흑역사를 얘기하니까 얘 되게 나빠 보이네. 아니 감독님이 먼저 인민 내래 갓나 새끼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방송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언제 간다 새끼 그랬어요. 아까 인민이 어쩌고 저쩌고. 인민이라고만 했지. 어쨌거나 이 비틀이 그 초창기 모델은 모양이 조금 더 달랐죠. 이제 달랐는데 이 비틀의 특징이 엔진이 뒤에 들어있고 뒷바퀴 굴림인 RR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뒤에 엔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평대항이라고 해서 저번 회차를 보시면 엔진의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평대항은 피스톤이 옆으로 움직여요. 이유는 옆으로 움직이니까 엔진이 보통 엔진이 이렇게 직각으로 높은데 얘는 납작하겠죠. 그러니까 뒤 트렁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뒤로 빼니까 이 앞에 요만큼 짧아지게 만들어서 안에 실내 공간을 많이 해서 히틀러가 시킨 대로 어른 2명이 애 3명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당시 차였고요. 흑역사 여기서도 나오네. 히틀러가 유사시에 전쟁에 이 차를 투입을 했을 때 이 트렁크가 앞에 있는데 트렁크를 열고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앞에서 총을 쏴도 차가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야. 앞에 엔진이 있으면 앞에서 총 쏘면 엔진에 맞으면은 터지죠. 엔진이 터지거나 아니면 차가 멈추잖아요. 네. 앞에 보호대를 채워놓고는 전쟁에서도 쓸 수 있게 그때부터 개발이 된 게 그 마음 아픈 차네요. 카데프 바겐이 바로 그 차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차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되게 안 그러네요.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하기도 귀여운 하고. 애가 어떻게 네. 그렇게 무서운 데를 그렇게 다녔을까요? 개구리 같이 생겼어요. 예, 이게 개구리. 1938년에 처음 나왔던 카데프 바겐. 여기 있네요, 사진이. 예, 예. 근데 보면은 지금 비틀하고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확실히 비틀은 좀 귀엽다는 이미지를 갖고 저도 여자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타고 다니면 너무 귀엽다를 생각했는데 최초의 비틀은 정말 약간 역사를 보면 마냥 귀여울 만한 그런 차는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히틀러의 조건으로 맞춘 차인 만큼 이 차를 만들어 놨을 때는 정말 히틀러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참 오늘 나 쓴소리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전에부터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역사는 승자가 쓴다잖아요. 아. 근데 이 RR 방식 지금 나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히틀러가 앞에 엔진룸을 비워놓고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기관총 사격을 받아도 엔진이 불이 붙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히틀러가 아직 그건 사실 역사에는 없잖아요. 감독님의 추측일 수도 있고 뭐 어서 보신 자료잖아요. 근데 제가 본 역사에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던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얘네가 저걸 개조해서 만든 장갑차들도 그렇고. 네. 사실 RR 엔진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한스 레드빈카라는 사람이 RR 엔진을 처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또 보려면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자동차의 원래 엔지니어는 그 당시에 벤츠죠. 다임러 벤츠. 그 다음에 포르쉐 박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흑역사가 하나가 체코슬라바키아가 여기에도 자동차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체코가 미네회담에 자기네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지들끼리 결정해서 체코의 3분의 1을 독일을 갖게 하잖아요. 오스트리아가 갖고.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던 한스 레드빈커가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스 레드빈커가 체코에 가서 자동차 엔지니어 겸 개발자 겸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얘가 거기서 뒤에 엔진이 들어간 T87, T97, V570 등의 차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히틀러도 그걸 봤고 포르쉐 박사도 그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치하던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차 주문을 했겠어요. 히틀러는 어디서 그 차를 본 거예요. 그리고 타봤어요. 엔진이 뒤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르쉐 박사한테 명령을 한 거죠. 야, 역사에는 그렇게 했다고 주문을 했지만
사실은 포르쉐 박사와 히틀러는 그 차를 본 거예요. 이 당시에 유럽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라이센스 싸움이 되게 심했어요. 누가 먼저 만들고 라이센스를 걸면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 벤틀리 로고도 라이센스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까지도 라이센스를 거는데 제조된 자동차나 디자인은 얼마나 라이센스가 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틀러는 생각을 하죠. 침공만이 답이다. 저 나라를 뺏어야 된다. 차 하나 때문에 전쟁에 그렇게 상관도 없는 체코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강제 조약으로 다 뺏어버리고 공장을 문 닫게 해요. 그리고 얘네가 차를 못 만들게 법을 제정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차도 한 대도 생산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체코에서 차를 생산했던 한스 레드빙카는 속병이 나고 이거를 포르쉐 박사가 만든 거예요. 비틀로. 그리고 나서 역사가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재소송을 통해서 뭐 이런 뒤에 또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역사를 승자가 썼기 때문에 포르쉐 박사가 알랄 엔진을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던 한스 레드빙카가 알랄 차를 만든 주인공이었던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히틀러가 진짜 나쁜데 똑똑하고 추진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야, 히틀러 그러니까 칭찬을. 2차 세계대전 낸 거 아니야. 아 칭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추진력 있는 그쵸, 나쁜 추진력은 놈인 있죠. 거지. 예. 차 하나 때문에 나라 침공해서 근데 네. 정말 그거는 뺏어버리고 근데 차 하나 때문에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다른 것도 있었죠. 근데 체코의 네. 그 지형 특성상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3분의 1을 뺏어간 그 지역에 산업 공업 단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장을 다 가져야 됐던 거야. 그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야. 아예 차를 생산도 못하게 한 거야. 지금 뭔데? 그래 지네가 만들었다고 역사에 딱 써버리고.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런 놈들을 그러죠. 난 놈은 난 놈이네. 네, 그죠. 네, 정말 이렇게 듣기로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딱정벌레 그 모양의 카데프 바겐. 근데 이 카데프 바겐이라는 말은 히틀러가 부른 말이고요. 사실은 포르쉐 박사는 폭스바겐, 말 그대로 정말 국민차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틀은 요즘 저희가 듣는 이 비틀은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불리게 된 딱정벌레처럼 생겼다. 네, 이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차가 193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 히틀러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만들 때는 1인 1가구의 이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를 사게끔 만든 건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없던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분기 월급으로 차를 사요? 말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이제 국민차라기보다는 국민 사기급 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맞게 됐는데 저축 프로그램을 마친 그 누구한테도 차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정말 국민 몇 사기. 명은 받았겠죠. 예. 예, 근데 뭐 이게 국민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되는데 전혀 이제 일조를 하지 못했고 독일 정부가 했던 게 우표 모으기. 아. 네, 우표 모으기 사진이 있는데 애초부터 이제 차를 이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카데프바겐 전용 우표를 스크랩북으로 만들어서 900마르크어치 우표를 모은 사람한테 차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 완전 다단계 끝판왕이네. 이 예, 새끼야. 그렇죠. 머리를 진짜 잘 쓴 거예요. 저 당시에 국민들이 순진했네. 우표 네, 모은다고. 저게 말이 네. 되냐고 네, 사실. 근데 왜냐면 이 우표를 모으려면 최소 5마르크 이상 써야 되긴 했지만 저렴한 가격이라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라도 모아서 우리가 차를 구입해보자라고 하는 그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우표를 받은 돈하고 저축 제도로 모은 돈하고 고스란히 다 히틀러가 전쟁 자금으로. 전쟁 준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표 모으기 하는데 저 초등학교 때 우표 어마어마하게 모았거든요. 그러면 박정희랑 전두환 대통령도 저거 보고 한 거네요. 아니, 저 이걸 어렸을 때 봤다라고는 생각은 안 초등학교 해도 때 진짜 우표 많이 샀어요. 되게 비슷하고 아까 카디에프? 네. 카데프.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새마을운동 때. 있었고 네. 어렸을 때 파리 모으기 해봤어요? 저는 금 모으기 세대여가지고. 아 그래? 그건 아는 사람이고 파리도 모았어요? 아유, 씨.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네. 파리를 성냥가게 잡아오면 칭찬받고 해가지고 고무줄 총으로
나무젓가락에다 고무줄 총 만들어서 애들이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파리만 보이면 쏴. 내래 갓나 새끼 그냥 죽여버리가. 그래서 파리 모아가지고 성냥가게 이렇게 해서 갖다 내기도 하고 어. 우표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우표 모으는 열정 때문에 저같이 돈 없는 애도 우표 집에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표를 모으는 게 정말 비싼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제일 싼 게 뭐냐면 우체국에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우표. 언제 발행한다 그러면 맨 먼저 가서 줄 서 있는 올림픽 거야. 할 때 가면은 기념 우표. 감독님네 못 살지 않았잖아요. 아버님이 막 차 막 엄청 사셨더만.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저 1화 때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그런 얘기 의사도 했어요? 갖고 계시고 아 막. 그랬구나. 아 저는 그러니까 우표가 이만큼 있었지. 저는 우표 보통 제고 집들이 모았는데 우표 이만큼 크리스마스 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히틀러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비트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전쟁을 위해서 모든 조각을 맞춰 끼고 간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폭스바겐을 생산하던 그 공장도 어쩔 수 없이 또 군수 공장으로 운영이 됐을 그건 거 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히틀러가 그거를 군수공장으로 쓰려고. 왜냐면 폭스바겐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 자체가 볼크스부르그? 네. 거기가 북쪽에 항구와 침공을 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웠던 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의 공장을 볼크스부르그에다 한 것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역사에서는 뭐 히틀러랑 포르쉐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공장을 뭐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쟁 때문에 공장도 거기다 한 거예요. 되게 얘네는 그쪽이 지금 뭐 비행기 때문에 막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계속 비행기가 왔다. 근데 지금 비행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창원 도시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래방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은 날 동네. 아니 거기 공장이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으로 헬기 타고 가다가 여기 좋다. 그게 창원시가 그래서 생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틀러하고 포르쉐 박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기 좋다. 그런 일화가 되게 비슷하니까 기분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박정희도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조심하셔야 했어요. 되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암울했던 시절하고 비슷하게 비슷하다. 역사의 맥락의 물려간다라는 흐름이 거죠. 비슷하다는 예. 거겠죠. 카피한 건가요? 카필 제가 그분하고는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안 물어봐서 모르겠고요. 그동안 만들었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1세대 오리지널 비틀은 당연히 전쟁에 이용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럭을 또 만들어서 큐벨바겐이라는 거와 와, 그 당시에 정말 기술력도 뛰어나요. 수륙 양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슈빈바겐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쟁에다 몰아 넣었는데 히틀러가 그 가격에 정말 그 한 석 달 벌면은 할 수 있게 차를 만들려고 할 수 있었던 힘이 그건 것 같아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인력 15,000명을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히틀러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네. 무슨 3개월치 월급으로 무슨 차를 주긴 뭘 줘. 김은혜 기자님 뭐 사진 열심히 이게- 사주셨어요. 그 슈빈바겐 수륙 야경차인데 네. 정말 이 당시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기술이야. 차가 그냥 물로 물에서 지금 이 후진하는 건가요? 와. 그래 결국은 그 공장 만들었던 폭스바겐은 전범 기업으로 이제 낙인을 찍히고 찍혔죠. 노동력 착취했다는 그런 것도 다 밝혀지고 나서 정말 망할 뻔하죠.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전범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또 영국군에게 점령을 당하잖아요, 폭스바겐이.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스바겐은 도대체 어느 시점,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요거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발언권 긴데 드리겠습니다. 좀 한 네, 번만 네. 주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차 좀 안다는 사람들도 저도 이제 불과 1, 2년 전에 포르쉐, 폭스바겐 되게 헷갈려요. 도대체 포르쉐 박사는 뭐고 폭스바겐은 뭐고 뭐 폭스바겐이 뭐 포르쉐를 먹으려고 그랬네,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먹으려고 그랬네, 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팩트로 간단하게. 자, 독일에서 자동차의 시작은 뭐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사실
원바따는 멀세디스 벤츠예요. 그 다임러 벤츠.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 마이바흐.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자동차의 그 최초 시작이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도 벤츠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임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시작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최상위 포식자예요, 얘가. 얘가 결혼을 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요. 첫째 딸이 루이제 포르쉐, 그 다음에 장손이 페리 포르쉐. 얘네들이 다시 또 결혼을 해서 장녀 루이제는 안톤 피에이랑 결혼을 해서 스라의 아이들을 몇 명 낳고, 페리 포르쉐도 결혼해서 스라의 애들을 몇 명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에 최근까지 등장했던 애들이 페르디난드 피에이. 이 사람이 최근까지 폭스바겐의 CEO였어요.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의 자동차 협회 의장. 권력자였네요. 권력자로 치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페리 포르쉐의 아들 볼프강 포르쉐는 막강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포르쉐의 CEO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나중에 지분 싸움으로 서로 먹느냐 마느냐를 했었던 거고, 다시 이 페르디난트 피에이 밑에서 정면 승부로 막 했던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볼프강 포르쉐가 고용했던 직원이에요. 원래 포르쉐의 생산 총 책임자를 맡았던 애고. 그러니까 요 인물들만 알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요 인물들이 이제 아까 홍하나가 궁금했던 게, 1875년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아버지 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 습득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일했던 공장에서 트랙터 개발에 참여를 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약간 좀 뭐 재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스탈린,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장갑차나 트럭 뒤에 매달려서 가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포르쉐가. 그러니까 이 스탈린도 전쟁이 어차피 그때는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 물자도 잘 만드는 인재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후에 페리 포르쉐가 자기 자서전에 써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뭔가 히틀러하고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돈만 벌고 자동차 쪽에 빠지고 싶었으면 소련을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반 시설이 되게 좋았고, 이 당시 소련이 군수부터 해서 일반 공업 시설이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대우도 되게 좋았는데 안 가고, 안 가는 이유를 되게 우습게 돼요. 뭐 언어가 달라서,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그러면서 얘가 독일에 남아서 히틀러와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각 집집마다 우편 서신이 와요. 근데 그 우편 서신을 쓴 사람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예요. 이 사람이 직접 그 서신을 써서 다 복사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우편물을 다 보낸 거예요. 너도 차 가질 수 있어. 내가 이런 차 만들었어. 그리고 한 일주일에 5마르크만 적금하면 돼. 희망 고문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차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빵에 가죠. 근데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던 히틀러와 같이 폭스바겐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비트를 생산해야 되는데 비트를 생산 안 하고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생산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과 수많은 국가를 침공했을 때 핵심에 나갔던 군수 장비 중에 탱크가 있어요. 독일 탱크가 그 당시에 최고였었는데, 티거1과 티거2의 전차의 개발에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깊숙하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존나 나쁜 새끼예요. 원래 포르쉐도 나쁜 놈이다. 전쟁이 끝나고 네. 구속된 애가 누구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페르디난트 포르쉐에 구속되죠. 프랑스에 구속되고, 아들 페리 포르쉐도 구속돼요. 그 다음에 안톤 피에이라는 그 딸하고 결혼한 그 사위도 구속돼요. 다 구속이 돼요. 왜냐면 오리지널 핵심 전범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구속이 되면서 영국군이 와서, 폭스바겐 공장은 이 당시에 폭격을 맞아요. 연합군들도 와서 봤는데 비행기로부터 폭격받은 피해도 되게 크고, 얘네가 만드는 차가 비틀밖에 없었잖아요. 다 군수차만 생산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은 자동차가 막 좋은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공장은 비틀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뭐 되겠나, 이거 뭐 차도 아닌 것이, 뭐 장난감도 아닌 것이, 야, 이 공장 이거 문 닫아라. 그러니까 영국은
아까운 거야. 이 공장 이거 쓸만한데? 그리고 이 공장을 막 재정비하고 뭐 하고 했는데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생각하기에 이거 문 닫기에는 좀 아쉽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재정장비할 때 영국이 전쟁을 할 때 미국한테 받은 도움이 되게 크잖아요. 영국 수상이 미국한테 아부도 할 겸 선물도 줄 겸 헨리 포드가 들어왔었는데 헨리 포드 딱 데리고 공장에 간 거예요. 복스부르크 공장 가서 헨리 포드 씨, 우리가 이거 공짜로 줄게. 이 공장 가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너 나는 장난감이야? 뭐 장난감 만드는 데서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반은 부셔졌는데 됐어.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거 답이 없네. 이거 문 닫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니더 작센. 여기에 이제 연방 주 이름이 니더 작센인데 니더 작센 주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연방 소유로 해가지고 국영그룹으로 해서 너네들의 통치 아래에 나쁜 짓 안 하고 우리도 이제 나라 재건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차 만들게. 그러면서 얘네가 비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 그게 홍하나가 궁금했던 폭스바겐의 진짜 시작은 니더 작센이라는 네. 볼크스부르크의 연방 주의 주인인 니더 작센 주가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제 폭스바겐 공장이 제대로 딱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때부터 이제 생산이 되는 차를 거예요. 만들기 시작한 게 폭스바겐의 시작인 거예요. 국영 기업 맞네요, 그럼. 국영 기업이에요. 국영 지금도 기업이네. 지금도 니더 작센이 약 2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덕분에 이제 폭스바겐이 결국 월 1,000대 이상의 비트를 생산하면서 그때부터 떼돈을 이제 벌기 떼돈을 시작해요. 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사가 된 건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2018년 상반기 폭스바겐이 세계 점유율이 12.1%, 작년에 이어서 제조사 부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1,000만 대 이상 생산.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122개나 되는 그 생산 공장을 또 갖추고 있고요. 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65개국에서 차를 판대요. 네. 전 세계가 나라가 몇 개야? 한 200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빼고는 다 파는 거네. 가이아나 뭐 그쵸. 이런 나 가봉 원주민들 있는데 빼고는 다 파는 몬세라티 거네. 이런 데 빼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과거를 짚어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의 폭스바겐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슈를 한번 짚어본 거고요. 저희가 총 5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빠르게 1시간 지났는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못 가시겠다. 네. 네, 자 저희 두 번째 이야기는요. 폭스바겐에게 비틀이란 무엇일까요? 빠밤. 네, 폭스바겐의 비틀이란 비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일단 폭스바겐을 1위로 올려놓은 정말 효자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살아남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이제 끌었는데 왜냐하면 저렴하고 네, 실내도 넓고 그다음에 연비도 좋고 이제 가격도 싸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1949년에 미국 진출을 했을 때 당시 이름이 빅토리 웨건이었는데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 비틀이 저렴하고 이제 쉬운 정비 등 여러 장점을 활용을 해서 1955년 한 해에만 무려 100만 대를 팔았다고. 100만 대요? 정말 미국의 국민차가 된 거죠. 국민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대중화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0년대에는 연간 20만 대씩 판매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서창 감독님 워낙 딱 보는 눈이 딱딱 깐깐하시잖아요. 아까 폭스바겐 하면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비트를 봤을 때 정말 잘 만든 인기 있는 괜찮은 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폭스바겐에 지금 요즘 나온 자동차는 다 있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비틀은 비틀만 보여요. 오. 폭스바겐 디자인이 굉장히 직선을 고집을 많이 하는데 유독 얘만 동글동글해요.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비틀은 나중에 이제 뉴 비틀, 더 비틀 해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올해까지 나오고는 비틀이 단종이 돼요. 근데 그 단종되기는 과정까지 이 전체 영상 그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일종의 추억팔이? 아니면은 클래식카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고수해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히트를 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자동차들은 굉장히 캐딜락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우리나라에 처음 경차 나온
우리나라에 처음 티코 나왔을 때 그런 기분? 예, 귀여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인기를 갖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말씀해 주실 그 마케팅에서 방송 매체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에서 영화 소재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노출되면서 인기가 많아진 건데 이제 비틀은 추억 속의 차로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비틀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인기 있게 된 배경이 뮤직비디오나 뭐 영화 속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영화에서 못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 비틀이 나왔나요? 옛날 영화라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월트 디즈니가 1968년에 제작한 영화 네. 더 러브 버그에 나오는 이제 자동차 허비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와. 이런 뭐 허비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모델이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비틀즈의 마지막 공식 앨범의 앨범 커버에도 이제 그 비틀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앨범 커버를 보면은 폴만 맨발에다가 스텝도 혼자 틀리고 그다음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이제 담배를 들고 있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암시 아니냐,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뒤에 세워진 비틀이 LMW28IF라는 이제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린다 맥카트니는 미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린다 맥카트니는 미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폴은 28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물론 음모론이지만 오늘은 이 비틀을 하나의 또 문화로 이제 바라본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폭스바겐이 비틀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뭐 감성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몇 가지 뭐 광고를 뭐 읽어드리면 이 작고 귀여운 걸 강조해서 당신의 집을 더욱 커 보이게 해줄 겁니다 라는 지명 광고도 1966년에 냈고요. 그리고 요겁니다. 예. 맞아요. 네, 이 요거예요. 광고예요. 당신의 집을 더욱더 크게 보여줄 겁니다. 또 석유 파동 때에도 기름값으로 고민하던지 자살하던지 그게 싫으면 연비 좋은 폭스바겐을 구입하세요라는 광고도 있죠. 예. 이 이렇게 잘 기름 찾아 자료를? 이렇게 해서 다 미리 리허설을 네. 했죠. 예. 네, 죽을 것 같으면 폭스바겐을 사라 이렇게 광고도 잘하고 좀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작은 차, 폭스바겐 이런 이미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또 마냥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좀 폭스바겐이 생각을 하면서 바꿔가는 계기가 됐을까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네. 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폭스바겐은 국영그룹이었잖아요. 얘네가 이제 이 고민에 빠져요.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독재 경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연방주의 어떤 압력을 받고 여러 이제 기업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얘네가 민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1960년대에 폭스바겐이 민영화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의 독일의 이 리더 작센주의 법이 개정이 돼요. 민영화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 연방주의 법이 개정이 됐는데 폭스바겐 법이 생겨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룹이 커지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독재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고 몇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 추가된 게 고급차 전략, 아까 홍하나가 궁금했던 고급차 전략이 들어가고 기업 인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바따로 얘네가 인수한 그룹이 아우디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기술력, ASF,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기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전륜구동을 만든 회사가 아우디예요. 제일 처음 시도했던 기술들 중에 일부 하나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폭스바겐이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까 감독님이 좋아하시던 골프라든가 제타라든가 이런 차가 나오고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이제 동거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의 엄청난 기싸움이 시작돼요. 아우디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폭스바겐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과 기술의 싸움이 시작돼요. 합병은 됐으나 엄청난 기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얘네가 사이가 좋았을 때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는 폭스바겐 차가 아우디 차가 비슷하게 나오다가 또 약간 불화설이 생기면은 아우디가 라이센스를 법으로 밀어요. 야, 이거 우리 라이센스니까 너 이거 만들지 마. 자녀끼리 결혼도 시켰어요? 네, 자녀끼리. 근데 옛날 왕족 같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아들하고 딸의 자녀들도 자기들끼리 또 막 바람나고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서로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니까 정략 결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다시 또 누나의 아들 누구랑 내 또 아들 누구랑 내 딸 누구랑 또 결혼하고 막. 근친상간. 막 근친상간하고 이래. 얘네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지금 최근까지 있었던 그 PA 회장은 페르디난드 PA 그 폭스바겐 수장 및 아까 자동차협회 의장이었던 사람은 결혼을 4번인가 6번인가요. 족보 되게 많이 꼬이겠다 거기. 네, 얘네 엄청난 콩가루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아우디를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얘네가 고급차 시장 전략에 들어가서 쫄딱 망해요. 폭스바겐은 전 세계 이미지에 싸고 기름 안 먹는 차. 이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그쵸. 폭스바겐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인 폭스바겐에게 비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우디 인수까지. 네, 아우디 인수까지 나왔는데 이제 또 방금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가 폭스바겐에게 골프와 파사트란? 이 주제로 이제 그건 넘어가서 감독님이 잘할 거. 세상 감독에게 바로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되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농담이고요. 네. 그 폭스바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비트를 아는 세대가 제 나이. 그런데 저보다 10년 밑에 후배들은 폭스바겐 그러면은 무조건 골프예요. 전에요. 네. 감독님보다 그래요? 10년 어리니까. 나 왜 이렇게 나이 든 거 같지? 나 되게 먼저 떠오르는데.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 골프. 주변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골프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골프 좋아해서 네. 정말. 그래서 그 폭스바겐의 대명사인 비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명맥을 이어주는 게 중형차 파사트. 파사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근데 역시나 길에서 보면 있는 둥 마는 둥. 그렇죠. 대신 가격을 듣고 타보면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예요. 저 타봤는데. 네.